네,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또 나갔습니다.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는 두 번째,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 번째 검찰 출두였습니다. 자, 지지자들 또 이 비판하는 사람들 뒤엉켜 있었고요. 여전히 고성과 욕설까지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담담하게 또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지난 2차 때와 달리 조금 영어가 더 거칠어졌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사실 많이 억울하고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롭습니다. 승자가 발길질하고 짓밟으니 패자로서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제 업보로 알고 감수하겠습니다. 유검무죄, 무검유죄입니다. 어떤 청년은 주 150시간을 노예처럼 일해도 먹고 살기조차 팍팍한데 고관 대작의 아들 사회초년생은 퇴직금으로 50억을 챙깁니다.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 독재 정권에 결연히 맞서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애초 출두하겠다고 했던 11시보다는 조금 늦은 11시 20분쯤에 검찰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물론 이제 검찰은 9시 반쯤으로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국회를 나서서 검찰로 갔습니다. 김우영 위원장님은 국회에서 나올 때 뒤에 안 보이시더라고요. 예, 저기 여기 나오는 김현정 대변인은 모습이 보던데 어디 계셨어요 그 시간에? 저는 강원도에 있었습니다. 강원도에 있었어요. 아무도 나오지 말라 그래서 진짜 안 나가셨군요. 예, 뭐 대표께서 혼자 가시는 것이 본인의 선택이고 하기 때문에 예, 거기에 응하는 것이 당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는 굉장히 좀 소란스럽긴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좀 뭐 구속, 사형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도 잠시 참았다가 다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몇 가지 단어들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업보, 그다음에 유권무죄, 무권유죄.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으면 무죄고 권력이 없으면 유죄다 이런 뜻도 있고 또 이 말을 바꿔서 유권무죄, 무권유죄. 검찰을 갖고 있으면 무죄고 검찰을 갖고 있지 못하면 유죄다 이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 경제적인 현실을 좀 빗대기도 했고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50억 무죄 판결 얘기도 또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입장이 굉장히 단호했던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서는 오늘 이재명 대표의 이런 입장 발표 내용을 어떻게 보세요? 참 서두에 힘들고 외롭고 괴롭다. 그 표현은 그 아주 정제되어 있지만은 예. 그 지금까지 벌써 재작년부터 대장동 이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거의 뭐 천지간에 한 괴물도 이런 괴물이 없을 정도로 언론과 각종 매체로부터 또 실제로 이제는 검찰에 1,600만 표를 얻은 야당의 대표가 예. 벌써 세 번째 지금 출두를 하고 있고 옆에서는 사형시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인간적인 그 고통의 크기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못 느낄 것 같습니다. 예. 초반에 민주당의 뭐 비이재명 쪽 계보의 정치인들이 약간 의혹의 시선,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 그런 시선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1차 소환, 2차 소환, 3차 소환 될 때까지 검찰이 증거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예. 거의 대부분
사업자들의 이익 논리에 따라서 바뀌는 진술에 따라서 예. 춤을 추고 있는 이 검찰 수사가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서 또 공정한 대한민국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가 예. 상당한 의문을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의 지지자들 대부분도 해도 이건 너무하다. 아무리 정치가 가혹하다 하지만은 그 정치적 경쟁자였고 예. 또 대선에서 0.7% 차이로 졌다는 측면에서 보면 예. 절반의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의 예우는 갖춰줘야죠. 예우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3번씩 부를 게 아니라 딱 한 번 불러서 정확하게 혐의를 입증하라 이런 뜻이군요. 검찰로부터. 증거를 제시를 하고 누구의 말이 어떻다라는 전언을 가지고 예. 말하지 말고 증거를 제시를 하고 압수수색도 얼마 전에 백현동도 뭐 수십 차례 또 했습니다. 검사가 실력이 있으면은 정확하게 폐부를 찔러야지. 200번, 300번 이 압수수색이 말이 됩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처럼 포토라인 플래시가 장렬하는 공개 소환 벌써 3차례니까요. 회술래 같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회술래가 뭔가 이렇게 한번 사전을 다들 찾아보셨을 텐데 이게 정근대 시대에 이제 죄인의 얼굴에 회치를 한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이제 약간 조리 돌린다라고 결국은 사형은 시키되 사형시키기 전에 저렇게 이제 망신 주기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어떤 사전에서는 뭐 등에 이렇게 징을 매게끔 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끔 한다 이런 식으로 망신 주기를 한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표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는지를 몰랐는데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야당 대표라고 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에서 1,600만 표나 받은 야당 대선 주자였던 사람을 야당 대표를 이렇게 아무런 증거 없이 3번이나 부르는 것은 정말 해도 너무하는 회술래 같은 것인가? 그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거고 우리 저 법조계에서는 우리 정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말 이게 야당 대표를 모욕 주는 회술래 같은 행위라고 보세요? 3번째 소환이? 아니 뭐 몇 표를 얻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범죄를 저질렀고 그런 혐의가 있으면 조사를 받는 건 당연하다. 우리나라는 몇 표를 얻은 게 아니라 심지어 현직 전직 대통령까지도 감옥에 보냈던 그런 그게 얼마 되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별로 듣지 못했던 말씀이었으니까 예. 힘들긴 힘들구나 그런 생각은 들었지만 그러나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보다 더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더군다나 그 지금 야당이긴 하지만 예. 제1야당의 대표가 하실 말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무엇보다 김만배 남욱은 물론이고 유동규, 김용, 정진상까지 지금 다 구속 기소됐어요. 그런데 그 위에 있었던 최종 결정권을 가졌던 그 분이 시간이 갈수록 혐의가 덜어지고 있으면 저런 이야기가 예. 어느 정도 그 타당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혐의를 벗기는커녕 의혹이 더 짙어만 가거든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억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진짜로 이재명 대표가 억울함을 벗을 길은 딱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것으로 예상이 충분히 되는데 구속영장 발부했을 때 체포동의안을 갖다가 가결해가지고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억울하고 검찰 독재이고 검찰이 그러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조직이 법원 아니겠습니까? 법원에서 판사가 객관적으로 만약에 영장을 기각하면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말씀이 다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들은 아주 그냥 뭐 깨갱하는 예.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정도 승부수를 던져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말 나온 김에 체포동의안을 내지 않고 검찰의 구속영장에 응해서 정말 법원에서 적부심 심사를 받으면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정 변호사 개인적으로 볼 때. 여태까지는 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잖아요. 될 거다? 유동규, 김용, 정진상까지 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으니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는 죄가 없는데 억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게 제 생각인데 예. 그런데 만약에 법원에서 그 영장이 기각이 됐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 생각은 다 틀린 거죠. 예.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힘을 얻고 검찰은 완전히 힘을 갖다가 잃고 국면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같이 이대로 쭉 가다가 예. 그 체포동의안 부결시켜가지고 방탄국회 그러면은 아무리 야당이 여당을 공격하고 뭐 여당의 실정에 대해서 뭐라고 왈가왈부해도 그게 맥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방법 어때요? 지금 이제 정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 진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이제 구속영장을 검찰 쪽에서 청구를 하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가 순수하게 응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어때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 그 방법은 어때요? 영장실질 심사를 아예 받아버리자라고 예. 하는 주장은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예. 결정을 내자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민주당 지도부나 이재명 대표 측은 그러면 구속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못 낸 것 같아요.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분들이 더 많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아니, 지도부는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고요.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실질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서 불구속이 되면, 기각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검찰의 수사가 잘못된 거니까 오히려 역공을 할 수 있어. 아까 이제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역공을 할 수 있다.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지도부랑 조금 다른 생각- 입장을 예, 가지고 예. 뭐 친명 비명을 떠나서 그런 예.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그런데 이런 판단도 있어요. 민주당 안에는 어떤 거냐면 검찰이 이렇게 계속 그 살라미 전술로 건바이 건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체포영장도 건바이 건으로 계속 할 수 있다. 아, 합쳐서 한 번에 예, 한 번에 하는 게 청구하는 아니라 뭐 아니고? 성남 FC 따로 뭐 따로 뭐 예. 따로 뭐 따로 이렇게 할 때 그럼 그때마다 계속 국회를 열어서 부결시킬 거냐? 그럴 수 없다면 차라리 영장실질심사를 받아버리는 게 낫다. 전술적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민주당 지도부와 이재명 대표 측은 그런 판단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바로 구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너무 리스크가 크다는 네,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구속영장을 받아들여서 그렇죠. 법원에서 예. 실질 심사를 받아보는 게 지도부는 조금 부정적으로 네. 이제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조금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게 11시 20분쯤에 이제 현장에 좀 도착을 했습니다. 검찰은 9시 반에 오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를 해야 되니까 이제 11시 마치고 도착하면 11시쯤 되겠다는데 거기보다 더 늦었어요. 그러니까 뭐 일부러 늦은 건 아닐 거예요. 뭐 차도 좀 막혔을 거고. 근데 이게 검찰에 나가기 싫은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아니면 이제 제 시간에 맞춰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갔을 텐데 어떻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좀 늦게 나오신 거는 뭔가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늦게 나온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뭐 일부러 시간을 딱 맞춰서 11시 20분 도착해야지 이렇게 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검찰이 요청한 출두 시간을 거절을 했죠. 예. 그러니까 최고위원 회의 다 하고 그리고 나서 하겠다. 근데 최고위원 회의가 이제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 끝나는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예. 그때 그날의 그 사안에 따라서 이슈에 따라서 좀 길어질 때도 있고 예. 빨리 끝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여의도에서 서초동 가는 길이 좀 막히는 길이기도 하고요. 예.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재명 대표는 출두 시간 내가 정한다. 내가 나가고 싶은 시간에 내가 나가서 당당하게 조사받겠다. 예. 이런 취지의 이런 것들을 보내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지지하는 지지층에게는 예. 어느 정도 호소력이 어느 정도 통할지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아니 왜 저 사람은 야당 대표라고 해서 저러나 왜 검찰이 오라는 시간도 저렇게 자기 맘대로 하지? 예.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물론 강성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극단적인 용어까지 써가면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가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의 정서와 좀 동떨어진 정치적인 행위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좀 본인께서 11시까지 가겠다고 했으면 좀 지키셨으면 어땠을까? 어떻게 보세요? 그 시간 가지고 뭐라 할 건 아니다. 뭐라 할 건 아니고 예. 또 검찰이 피의자를 소환할 때는 또 이렇게 소환 시기나 이런 거 시간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예. 뭐 11시까지 안 가면 무슨 뭐 하늘이 무너집니까? 뭐 그런 거 가지고 자존심 싸움 할 일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제 검찰 조사가 계속 이루어질 텐데 이제 11시 20분쯤 들어갔으니까 이제 뭐 도착하자마자 이제 조금 쉬었다가 점심 식사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아마 오후 1시 좀 넘어서야 이제 비로소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번에 준비한 질문지는 뭐 들리는 얘기로는 한 200페이지 정도 A4 용지. 지난 1차 조사 때는 150페이지 정도.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들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1차 때 제출한 서면 질서로 답변을 가름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2차 조사를 부른 것은 1차 조사가 미흡했기 때문에 2차 조사로 부른 건데 1차 때 준비했던 진술서로 이번 조사도 가름하겠다. 왜? 자신이 뭔가 성실하게 답변을 하면 그게 또 다른 조작과 소설의 기반이 돼서 꼭 검찰에서 뭔가 또 새로운 신작 소설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이 답변서로 질문을 하겠다, 가름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사도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일 텐데 그다지 뭔가 내실 있는 조사가 될 것 같지는 않지 않을까요? 그냥 답변서로 그냥 다 가름해버리고 있을 텐데. 근데 그런 게 아니고요. 예. 그 검찰에서 피의자를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면서 작성하는 문서가 피의자 신문 조서거든요. 예. 근데 피의자 신문 조서를 어떻게 만드냐면 검찰이 그 200장에 해당하는 질문을 200장이니까 질문 자체는 1000개가 될 수도 있고 2000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한 장에 한 질문 하나만 있지는 않을 테니까 제가 봤을 때 1000개 넘는 그런 질문이 있을 텐데 예. 그런데 아마 그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하실 것 같냐면 그냥 그 진술서로 가름합니다. 그럼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진술서로 가름합니다. 이렇게 딱 될 건데 그런데 어쨌든 피의자 신문 조서에는 검찰이 궁금하게 생각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피의자 신문 조서가 예. 구멍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묻고 진술서로 가랍니다. 묻고 진술서로 가랍니다. 이런 식으로 피의자 신문 조서가 만들어질 텐데 결국은 그 서류를 보고 판단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판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이제 판사가 이 서류를 피의자 신문 조서를 딱 봤을 때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억울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할 텐데 그게 아니고 뭐 다 가름합니다. 그다음에 1차 진술서가 33페이지라고 했지만 제가 봤더니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서론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내용이 있는 거는 9페이지부터 33페이지인데 맨 마지막 페이지도 거의 비다시피 한 거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빽빽하게 글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큰 글씨로 듬성듬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1차 진술서도 내용도 별로 없는데 그걸로 뭘 가름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그렇다라고 하면 굉장히 무성의하게 조사를 받는 거고 예. 그 이야기는 과연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소명하거나 할 말이 있는 거냐 이런 그 인상을 갖다가 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과연 저렇게 대응하시는 게 맞는 건가 저는 조금 의심이 많이 듭니다. 예. 민주당 법률위원회 취재를 좀 해보면 사실 의미 없는 조사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2차 조사가.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충분히 다 끝냈을 수 있는데 또 한 번 불러서 다시 재확인을 하겠다는 거여서 특별한 검찰의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면 선택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예. 그게 아닌 다음에는 다 법원에서 답변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 조사는 의미가 없고 실제로 유무죄를 다투는 현장은 법원이 될 거기 때문에 예. 여기서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굉장히 강력한 것 같고요. 실제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형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증거 재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곽상도 재판에서 저희들이 보듯이 분명히 그런데 지금 오늘 쓴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남FC 사건 관련해서 뚜렷한 증거 하나 나온 게 있냐. 예. 그리고 대장동도 배임이라고 했는데 증거 나온 거 있냐. 그리고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비 대납 마치 뭔가 결정타가 나올 것처럼 했지만 사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런 주장을 본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여기는 의미 없다. 그래서 재판 가서 다투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검찰은 지난 1차 조사 때보다 더 많은 한 50여 쪽이 더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고 거기에는 뭐 진짜 1000개가 넘을 수도 있는 그런 많은 질문들을 준비했을 텐데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1차 진술서로 가름하니까 거의 이제 형식적인 그런 조사만 진행이 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몇 시쯤이나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200페이지면 지난번에 밤 12시 가까이 돼서 이제 조사가 끝나고 나왔는데 200페이지면 그거보단 더 길어질 것 같아요. 또 출단 시간도 지난번보다 1시간이 늦었으니까 한밤중에나 되겠죠. 내일 새벽에 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역시 뭐 관련된 것은 위례 대장동과 관련된 의혹이 좀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짚고 다음 주제로 좀 가야 되는데 남욱 변호사가 공판에서 또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던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이 이제 누구 거냐 이게 이제 제일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이거는 김만배 씨 거냐 아니면은 이재명 지사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유동규 씨 등 그 대장동 일당들의 정진상, 김용희든 그런 분들의 거냐. 이제 이 관련된 공방이 좀 굉장히 치열한 것 같은데 남 변호사가 그런 얘기했어요. 김 씨가 2015년에 남욱 지분은 25%, 김만배 지분은 12.5%, 나머지는 이재명 성남시장 측 지분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여러 차례 지금 재판에서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동규 씨도 이것은 이재명 시장 측의 지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술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술만 갖고는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죠. 전원 진술은 증거의 효력이 없다. 근데 이 남욱 씨나 유동규 씨의 진술이 그동안 보면 예. 이제 이 궁지에 몰린 쥐와 같은 형국입니다. 이분들이. 뭐 최종적인 종착 지점이 유동규라면 예. 유동규는 엄청난 시간의 형량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활용을 해서 검사가 자신들이 유리한 국면으로 예. 진술을 유도하는 거죠. 거기에 그 뭐 칼춤을 추고 있다라는 예. 표현을 했다는 것, 그걸 잘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5%밖에 내 지분은 안 되고 나머지는 뭐 400억이 넘는 돈은 이재명 지사의 지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뭔가 확 이재명 대표를 올가맬 수 있는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낸 것 같지는 않죠, 현재? 진술들 말고는 남욱이든 뭐 김만배든 뭐 유동규든. 아니 지금 그 검찰이 예. 지금 언론에다 이걸 발표할 이유가 없죠, 증거를. 왜냐하면 이건 싸우는 거잖아요. 예. 싸움의 장소는 어디냐? 법원이거든요. 법정에서 싸울 거를 미리 내보내면은 패를 갖다 다 까면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다 그 대처를 갖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천화동인 1호가 이재명 지사 것일 수도 있고 이재명 지사가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뭔가 결정적인 스모킹건을 제가 봤을 증거를 때는 검찰은 갖고 있다. 검찰이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예.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증거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예. 전문 증거가 원칙적으로는 증거 능력이 없지만 피고인의 그 진술을 전문 증거로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형사소송법 316조에 따라 가지고 증거 능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이따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경우에 예. 그때 이제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무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만약에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마찬가지로 기소가 돼가지고 피고인이었으면 그거는 그 정영학 그 진술서는 증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피고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정에서 제3자였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물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김만배, 남욱 뭐 이런 사람들의 그 뭐 예. 유동규 이런 사람들의 그 진술만으로도 증거는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고 거기에다가 무슨 구체적인 뭐 공문이나 이런 사인 같은 거나 그런 게 있으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 측과 또 검찰 측의 주장이 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두하면서 앞서 들었습니다마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50억 뇌물 무죄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사건과 빗대지는 않았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 청년들의 삶과 빗대긴 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곽상도 전 검사의 50억 뇌물 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쏟아붓는 수사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쏟아 넣었다면 이런 결과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이때까지 되어 왔던 것들 네. 굉장히 문제가 많고 측근들에게 준 것들 그건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게 준 것이다 라는 논리로 지금까지 접근을 해왔는데 네. 아니 아들에게 준 것도 아버지한테 준 게 아니라고 하는 건데 뭐 그러면 김용 정진상 뭐 이런 분들은 이 대표랑 어떻게 결부를 시키죠? 아하. 저는 훨씬 더 어렵다고 봅니다. 훨씬 더 어렵다. 예, 조홍천 의원의 얘기는 조금 뒤에 좀 풀어보고요. 날 수사할 시간에 10분의 1만 50억 클럽 수사에 쏟았다면 무죄가 나왔겠느냐? 검찰이 성의 없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이 무죄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비판 여론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수사 인력을 대거 보강해서 이제 항소심에
나서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자, 그런데 가장 궁금해지는 점 하나는 이 각상도 전 의원의 아들 50억을 정말 그 아들이 일을 잘해서 그 아들이 뭐 많이 다쳤거나 또는 뭐 이 화천대유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혁혁한 비즈니스 이익을 갖고 온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50억을 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가 각상도가 아니었으면 이 50억을 과연 김만배 씨가 줬겠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사람들 일반 시민들의 머릿속에 꽉 차 있잖아요. 근데 왜 검찰은 이거를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뇌물죄가 아니라 뭐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우리가 아는 제3자 뇌물죄 같은 거 왜 그런 걸로 기소를 안 하고 왜 뇌물죄로 했을까? 그리고 뭐 물론 이제 곽상도 전 의원이 지금 뭐 국회의원들은 원래 김영란법 반부패 방지 처벌법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김영란법 대상으로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나요? 그럼요. 국회의원들 빠져나가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됐나요? 네. 그러면 좋습니다. 왜 그런 김영란법 위반, 반부패 처벌 방지법 그런 걸로 기소를 안 하고 왜 정치자금법 같은 걸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봐주는 식으로 기소 내용을 정했을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봐준 게 아니고 세게 기소를 한 거죠. 더 세게 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곽상도 씨의 아들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2015년 6월 달에 화천대유가 생기고 나서 한두 달 뒤에 입사를 했어요. 화천대유 1호 사원이었거든요. 예. 월급이 처음에는 233만 원이었어요. 그러다가 퇴직할 때는 383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퇴직금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사람이 정식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얼마였느냐? 2,259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예. 2,260만 원이 정상적인 거였는데 50억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받아야 될 돈의 220배를 넘게 받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검찰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이거는 곽상도 아들한테 퇴직금으로 준 게 아니고 곽상도 전 의원한테 뇌물로 준 거다. 그래가지고 곽상도 전 의원이 기소가 3가지로 됐거든요. 예. 첫 번째가 알선수재, 두 번째가 뇌물인데 특가법 금액이 크니까, 세 번째가 정치자금법 위반. 왜냐하면 이 그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한 게 퇴직하거나 그런 게 그다음에 성과급 계약한 게 2020년 6월하고 2021년 3월인가 이때인데 예. 곽상도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게 20대하고 21대인데 2016년부터 계속 국회의원이었단 예.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뇌물죄가 된다라고 생각을 자신했다, 했다가 오히려? 했는데 그런데 이제 왜 여기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느냐? 제가 곰곰이 생각을 갖다가 해봤더니 그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전문 증거로 봐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김만배가 뭐라고 그러냐면 곽상도 아들이 자꾸 돈 달라고 그런데 아버지한테 돈 어떻게 줄 거냐고 막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만배 씨는 그런 이야기를 녹취록에 담았는데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딱 나와가지고 그런 적이 없다라고 딱 잡아뗀 거예요. 그런데 형사소송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러한 제3자의 진술이 원 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을 때는 이제 증거 능력이 있는데 예. 이번에는 곽상도 아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증거 아니라고 능력이 했으니까. 없어지는 거죠. 예. 그다음에 제가 곰곰이 조금 더 생각을 갖다가 해보니까 곽상도 의원한테 돈을 줄 일은 있는데 김만배 씨가 그런데 구체적으로 검찰이 곽상도 의원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곽상도 의원이 그 혐의가 뭐냐면은 간단한 건데 왜 그걸 못 밝혔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금융지주에다가 화천대유 같은 예. 거 성남에트를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게 뭐 잘 뭐 이렇게 문화가 컨소시엄에 들어오게끔. 그다음에 성남에트리 와야 되지 않도록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런 그 행위를 곽상도 전 의원이 예.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판사가 재판부가 이게 뭐 그런 일이 정말로 있었나? 뭐 예.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제 추측인데. 그럼 결론적으로 오늘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두하면서 날 수사하는 그런 어떤 인력이나 시간의 10분의 1만 썼더라면은 이런 결과 안 나왔을 거라고 한 말은 일정 부분 맞는 얘기다 이렇게 봐야 저는 되는 그렇게 거예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맞는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제 예. 저는 이제 이거 항소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중앙지검장이 수사 인력을 갖다 보강하겠다라고 하는 예. 거니까 제가 봤을 때 검찰 입장에서 아주 큰 망신을 당한 거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제대로 더 수사를 보강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곽상도 전 의원 아들까지 기소할 수도 있을 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항소심에서 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높다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근데 그러려면 사실 수사를 새로 해야 되거든요. 수사를 새로 예. 하고
그 수사 이 핵심은 대가성과 관련된 입증 책임이 검찰에게 있는데 예. 검찰이 그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공소 유지를 못한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는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는 이런 재판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끈해서 인력 보강해가지고 다시 수사하겠다 이러는데 지금 상황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겠냐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있어서 제가 취재한 변호사들은 이거 항소심 가도 또 무죄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합법적으로 곽상도 전 예. 의원의 아들인 곽병채가 50억을 그냥 꿀꺽하게 되는 거다. 그리고 이거는 범죄 수익도 아니기 때문에 3심 가서 끝나면 로또도 이런 로또가 없다.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대리급 사원이 5년밖에 예. 일하지 않았는데 누가 50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새 유행어가 그래요. 이런 거예요. 어디 가면 퇴직금 50억을 받을 수 있나요? 거기 좀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청년들이. 하천대유. 예. 그러니까요. 하천대유밖에 없어요. 예. 하천대유로 우리가 다 취직을 해서 50억을 받는 그날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농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핵심은요. 사법부에 대한 특히 검찰에 예. 대한 국민 불신이 격화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검찰이 분명하게 답을 못한다면 이재명 재판도 똑같이 갈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초반에는 세게 드라이브를 걸지만 끝내 재판에 가서 공소 유지도 못하고 결국 다 무죄 받는 판결을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궁금해지는 것 하나.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다면 왜 검찰이 그러니까 뭐 판사가 부실하게 재판했을 수도 있고 또는 검사가 부실하게 수사를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왔을 수 있어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서 어느 쪽이라고 참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검찰이 부실하게 수사했다라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식으로 만약에 그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왜 검찰은 이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부실하게 수사했을까? 뭐 때문에? 그 이유를 이제 간단 말이에요. 민주당은 뭐라고 생각해요? 가제는 개편이다 이거죠. 가제는 개편이다. 곽상도 전 검사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어요. 그분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아니면 검찰 출신이고 출신이어서 과거에 민정수석을 했고 예.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분들이 검사들이잖아요. 예. 검사 동일체라고 하는 것이고 검사들은 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 말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예. 검사는 누구에 충성하느냐? 검사에 충성하는 겁니다. 윗선배 검사 그렇죠. 선배에게 이번 대장동 사건만 해도 자금의 흐름을 추적을 하면은 50억 클럽, 곽상도, 박영수, 최재경, 김수남 다 검사들이에요. 그 자금 흐름을 추적하지 않고 그 소위 말해서 범죄자들 돈 가지고 최대 수익을 추구하는 자들의 진술을 따라서 조사를 했어요. 예. 그러면 당연히 뭐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로 나가는 거고 예. 자금 흐름으로 가면은 이 다 검사 판사하는 사람들의 50억 클럽이 연관돼 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있어서 검사 동일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 결정적인 타격이 되고 특히 예. 윤석열 대통령님도 그 부친의 집을 사줬단 말이에요. 김만배 씨 누나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건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검사는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한다. 그 그 결과다. 기준이 적용됐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법률적인 용어라 자꾸 이제 정익진 변호사께 질문을 많이 드리는데 민주주의학계는 이따 국민의힘 네, 경선 네. 소식 때 많이 여쭤볼게요. 예.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조홍천 의원이 얘기한 거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 번 이제 중간중간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이번에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을 때 사람들이 다들 의구심을 가졌던 게 정영학 이른바 녹취록에서 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과 김만배 씨가 주고받던 대화 내용들이 쭈루루룩 나오잖아요. 이건 결정적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했다는 이른바 녹취록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못 줬다. 그래서 무죄가 나왔다. 이제 이렇게 아마 재판부에서는 판결 내용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영학 녹취록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위례 관련된 특히 대장동과 관련된 이 의혹들에서도 정영학 녹취록은 별 영향이 없는 건가? 이런 점 하나. 또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아들이 독립해서 살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고 재판부는 봤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김용 씨는 가족도 아닌데 더욱 심지어 이 사람들을 그러면 공동체로 보고 정진용이라든지
김용 씨가 알았던 내용들을 이재명 대표도 당연히 알았을 거라고 보는 검찰 논리는 과연 그러면 성립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좀 이제 조홍천 의원의 말대로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에요. 일단 제가 그 판결문을 직접 보지는 예. 못해가지고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이제 신문이나 이런 데 쭉 기사 나온 걸 갖다가 봤을 때 정영학 녹취록 자체가 증거 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 정영학 씨의 녹취록 가운데에서 김만배 씨가 곽병채의 말을 전하는 그 부분만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남욱, 김만배 막 이런 사람들은 다 피고인이기 때문에 예. 증거 능력이 다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영학 녹취록의 가치가 그렇게 폄훼가 될 거는 아니다. 그다음에 대장동 이 의혹과 관련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곽상도 이 건으로 그 무죄가 나왔으니까 이게 그 편해질 것이다라고 예. 쉬워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봤을 때 희망사항이고요. 괜히 그렇게 그 낙관적으로 보다가 오히려 더 큰 예. 그걸 갖다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판결문에 있어서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이 아무런 그게 없다라고 하는 그 재판부의 논리가 과연 이게 그 상식적인가? 왜냐하면 경제적 공동체란 말이 이전에는 그 판결문에 없었어요. 판례로 처음 생긴 게 언제냐?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돈을 갖다가 받았거나 그런 것이 없었음에도 예. 불구하고 경제적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지간에 뭐 그 아들이 따로 살고 있고 뭐 아들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 생계를 독립해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의심스럽지만 죄가 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사가 판단을 갖다가 했는데 과연 이게 항소심에서도 똑같이 유지가 될 수 있을 예. 것인가? 다른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봤을 때 그렇다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정진상 그 유용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 예. 이 관련된 그것도 거기에 있어서 뭐 사인하고 그런 것들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검찰 수사도 부진했고 미진했고 제대로 되지 못했고 판사의 법리 해석도 조금 의아했다. 이제 두 가지가 겹치면서 무죄 판결이 났지만 항소심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것은 그대로 이재명 대표 대장동 의혹 수사에도 그대로 재판에도 그대로 좀 영향을 줄 거다. 아마 이렇게 보시는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긴 시간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했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컷오프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선 컷오프 결과가 발표됐는데 당대표 쪽에는 그렇게 뭐 큰 이변은 없었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한교안 이 네 분이 이제 본선에 올라갔습니다. 윤상현, 조경태 후보가 좀 탈락을 했고요. 이거는 뭐 많이 예상이 됐으니까 뭐 그렇게 놀랍진 않습니다. 최고위원 쪽에서 조금 이렇게 눈여겨봐야 될 게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김병민, 김용태, 김재원, 민영삼, 정미경, 조수진, 태영호, 허은하 이렇게 8분이 올라갔고 문병호, 박성준, 이만희, 이용, 청강정 후보가 탈락을 했습니다. 자, 요 얘기를 좀 심도 있게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얘기부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국민의힘 제3차 김나라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약 내용을 보증한다는 내용.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압도적인 지지는 당을 잘 안정 속에서 개혁으로 이끌고 나가라고 하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누가 한 표라도 더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수도권이 그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뒤늦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역전의 황교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드시 역전을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 의원님, 네. 제가 오늘 뭐 다들 받으셨을 거예요. 정치권에서 도는 지라시 형태의 그런 카톡을 받았는데 누가 과연 1위 했을까? 2개는 김기현 후보가 1위 한 거 봤고요. 네. 2개는 안철수 후보가 1위 한 거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네. 총 4개를 받았는데 2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세부적으로 얼마를 했는지 퍼센티지까지 쭉쭉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다 받은 글로 이렇게 돌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가 사실이고 뭐가 지라시에 불과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현주 의원께서 촉을 세어봤더니 누가 1등입니까?
글쎄 그거 제가 여기서 말할 수 없죠. 아, 저만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아유, 저도 뭐 받은 글은 봤는데요. 그걸 예. 돌릴 수도 없고 이제 그거는 이제 공개를 안 하기로 했으니까 네, 6천 명 공개 안 당원 하기로 투표 했고요. 결과니까. 근데 뭐 내분이 이때까지 나왔던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봤을 때 예. 이제 어느 정도 대충 이제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순위는 좀 아실지 않을까, 감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그 얘기는 김기현, 안철수 뭐 순일 거다 이런 뜻으로 저는 들려요. 제 해석이에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순위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 이제 본선의 3월 8일 전당대회 딱 당일날 예.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음.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4명이 1차 예. 라운드에서 통과했을 때 이 4명은 사실 이변은 없다고 앵커께서도 말씀하셨고 이제 지금 여론 분석도 마찬가지인데요. 문제는 3월 8일 전당대회에서 책임 당원들이 집중적으로 자발적으로 투표하는 겁니다. 예. 오늘 발표된 결과는 사실은 자발적으로 된 결과가 투표가 아니라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돌린 여론조사예요. 6천 명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못 받으신 당원들도 있고요. 받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스크리닝이 된 상황이고요. 근데 3월 8일 결과는 모바일이든 현장이든 직접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책임당원층을 확보하고 있느냐가 3월 8일 결과를 좌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을 많이 확보한 아무래도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 3월 8일 본선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그 순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지금 6천 명을 대상으로는 했지만 그 6천 명의 당원들이 다 응답을 했느냐, 전화를 걸 때 딱 6천 명만 전화를 돌려서 끝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거보다 몇 배 더 돌리는 이제 샘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결과와 사실 비슷하게 날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 있는데 사실은 상위권을 이루는 후보군은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누가 1위를 했을지, 그리고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2위를 했다고 하면 1위와 2위 간의 표 차이가 얼마나 났을지, 그렇죠? 그리고 이준석계로 분류되고 있는 천하람 후보가 들어왔는데 이 후보는 또 얼마나 표를 가져왔을지, 요게 사실은 제일 궁금해요. 혹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다들 뭐 이런 설왕설래가 있을 텐데 어느 정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취재했을 때는 좀 오전이었기 때문에 끝나자마자 바로 전화를 돌려서 전화 취재를 했을 때는 다들 말을 삼가했어요. 그러나 아는 분이 없겠죠, 뭐. 아니 뭐 돌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포인트는 박빙이지 않았겠냐라는 얘기를 1, 2위 간에.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안철수 캠프 같은 경우는 박빙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김기현 캠프는 우리가 크게 이겼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천하람 캠프 같은 경우에는 5%냐 20%냐 그게 중요하지가 않다. 일단 컷오프가 통과가 돼서 지금부터가 진검승부라고 생각한다. 본인들은. 그래서 지금부터 재미있게 드라마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어찌됐든 이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시지만 큰 틀에서 보면 여론조사 결과가 에서 크게 벗어나는 범위는 아닐 것이다라는 전망은 해봅니다. 예. 지지층을 대상으로 했던 앞선 여론조사들과 당원들을 대상으로 실제 투표된 거는 크게 다를 거다라고 계속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국민의힘에 계셨던 분들은 또 막상 뚜껑을 여니까 그 지지층을 대상으로 했던 앞선 이제 여론조사 흐름과 크게 좀 다르지는 않은 이제 결과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대표에서는. 자, 문제는 최고위원 쪽이에요. 보니까 박성준, 이만희, 이용, 특히 이제 박성준 의원하고 이용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윤계로 분류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특히 이제 이용 씨는 뭐 수행실장까지도 했으니까요. 이분들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준석계로 분류가 되고 있는 김용태, 그리고 허은하, 이분들은 또 다 됐어요. 물론 이제 김병민, 우리 방송에도 자주 나오셨던 분, 이분은 우리 방송을 통해서 워낙 인지도를 높였기 때문에 되실 것 같았고, 그렇죠? 민영삼 후보도 사실은 이제 보수 유튜버로서 상당한 고정 지지층을 갖고 있으니까 이분도 좀 될 것 같았고, 정미경 의원이나 조수진 의원도 방송 활동을 워낙 많이 하셔서 인지도가 있으니까 당연히 되실 것 같다고, 태용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인지도는 떨어지는데 친윤계로 분류됐던 분들은 당원들이 안 찍어주고 친윤이냐 비윤이냐 이거랑 갈 것 없이 인지도가 높았거나 강성 지지층을 갖고 있는 분들은 죄다 최고위원이 됐어요. 특히 그 가운데
이준석계는 다 됐어요, 두 분이.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이 윤심이 당원들에게 안 먹혔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너무 후보가 많았어요. 그래서 누가 친윤인지 구분을 못한 거야, 당원들이? 그리고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고위원은 당대표 후보군과는 다르게 조금 관심에서 비껴나 있습니다. 예. 당원들에게요. 그래서 인지도가 정말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앵커께서 분석을 굉장히 정확하게 하셨는데 아니, 누구나 그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어서. 방송을 통해서 예. 많이 일반 시민들께 그다음에 당원들에게 많이 알려진 분들 그러면서 특히 여당이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강하게 지지 발언을 한 분들 중심으로 지금 선정이 됐고요. 말씀하신 이준석 전 대표와 이제 가깝다고 하는 그 후보군들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인 투표가 있었을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에 방송을 열심히 하면서 어느 후보군들을 내가 지금 지지하고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고, 예.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이 후보군들조차도 지난 한 1년 동안 굉장히 언론을 통해서 일반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예.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후보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강점,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투표를 해주는 층도 뭐 있고 1인 2표제였으니까 그렇죠. 또. 그리고 예, 최고위원들. 또 대중에게 인지도가 높은 특히 책임 당원들에게 강성 발언이라든지 예.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발언을 많이 했던 예. 이 후보군들이 많은 표를 받는 건 어차피 당연한 결과겠죠.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준석계 후보들은 2명이니까. 네. 예. 훨씬 더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은 그 두 후보에게 다 몰표를 주지만 이 이른바 친윤계로 분류됐던 후보들은 너무 많아서 표가 분산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좀 불리했을 가능성이 그게 있습니다. 사실은 소위 얘기하는 천하람 캠프 이준석계의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딱 두 명만 넣자. 그렇죠. 1인 2표고 저쪽은 분산된다 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명만 딱 넣어서 이 두 사람을 당선시키는 예. 거를 목표로 하자라고 했고요. 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번에 이제 최고위원 후보 이제 그 올라온 예. 거 보면서 MBN의 힘이다. 종편의 힘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에 많이 출연하고 노출 빈도가 높은 분들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 이만 의원이나 박성준 의원, 이용 의원 다 국회의원들이고 나름 당에서 예. 뭐 혁혁한 공이 있다고 하는 분들인데 누군지도 모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방송의 힘이 컸던 경선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민주의원께서도 최고위원 도전하셨으면 됐을 텐데. 아직 현직 교수라서 가정 안 됩니다. 네. 그런가요? 네. 그 내년 총선 때 유리하신 분들을 잘 못해요. 예. 아니,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은 민주공화국의 여당의 당원이잖아요. 예. 상당히 그 자존심도 있고 정치적 의식도 꽤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예. 국민의힘 당원들 얘기 들어보면. 근데 작금의 이 당내 경선을 둘러싼 그 대통령실의 개입 문제 예.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세요. 이번에 최고위원회 친윤계가 탈락한 거는 물론 오비 일학일 수 있겠지만 예. 약간의 작은 징조가 향후에 큰 균열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저는 민주공화국의 그 여당의 당원들이 자율적인 정치적 의사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예. 저렇게 더 리더십이 붕괴되고 망가지기 전에 당에서 당원들이 대통령을 좀 바로 설 수 있도록 예. 경종을 울려야 하는 선거가 아닌가 이번에. 당원들의 반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 계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어떤 또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예. 이게 민주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른바 반 이재명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 아니 이거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예. 이른바 이제 개혁 보수 깃발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준석계가 그래서 이분들이 선전을 한다면 그 영향이 민주당에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사실은 상당히 이렇게 뭔가 당이 정체돼 있고 이런 뭔가 적극적이지 않고 뭐 소위 말하는 강성지 지금 개딸들 중심으로 당원들이 꽉 짜여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유로운 의사결정 그다음에 조금 더 새로운 뭐 무슨 바람 뭐 이런 게 좀 필요한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민주당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대가 되면 좋겠다라는 신선한 생각이 들어요. 바람이 국민의힘에서 먼저 일어났다. 먼저 이거죠. 일어났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실제로 뭐 선거인단 구성 비율 보고 또 당원들 구성 비율을 보면은 영남과 60대 이상이 물론 여전히 높긴 합니다만은 많이 변화가 있어요. 그렇죠? 수도권 쪽에서도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고 또 젊은층 이제 50대 이하에서의 그 당원 비중도 굉장히 높아져서 뭐 언제든지 새로운 바람, 새로운 변화는 좀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은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정 변호사님, 네네. 뭐 법률 얘기가 아니라 정치 얘기인데 이쯤 되면 친윤계에서 걱정해야 될 것은 안철수 후보가 아니라 다시 이준석이다 이렇게 봐도 돼요? 글쎄요, 지금 꺼진 불인 줄 알았더니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봐도 돼요? 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설마 천하람 후보가 당대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제 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국 최고위원을 몇 명이나 당선시키느냐인데 컷오프는 뭐 여러분이 통과가 됐지만 그 청년 그 최고위원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분들 중에 당선까지 되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일단은 그 생각은 들어가지고 예. 어느 정도 영향력을 이제 보여준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은 들고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대응하는 그러한 또 당에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본선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3월 8일 날 또 이게 또 압도적이지 않으면은 또 결선 투표까지 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 대목에서 좀 짚고 갈까요? 앞서 이제 새로운 바람이 분 것 같다, 또 불기를 희망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나온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좀 이렇게 많이 긍정 평가가 많이 떨어진 게 보이더라고요. 네. 민주주의 의원께서는 그 요인을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의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정무수석의 격한 발언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좀 있었는데 왜 떨어졌다고 보세요? 그 긍정 평가 비율이? 일단은 전당대회 관련해서 당 안팎의 잡음이 조금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논란이 컸던 네, 게.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내부 사정에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야 어쨌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서로 자리 다툼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싸우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 그렇죠. 예. 그리고 대통령을 자꾸 걸고 넘어져 누가 대통령의 마음을 많이 샀느냐 이런 말들을 예. 자꾸 나오는 것 자체가 용산과 상관없이 국민들에게는 저 뭐 하는 거지 이런 이미지를 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라 집권 여당의 당대표 선거고 최고위원 선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무게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국민의힘이 앞으로는 전당대회 3월 예. 8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는 국민들의 좀 민심을 담아내는 그런 전당대회 그 기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오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 조작과 관련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뭐 법률적으로 중요한 선고들이 많아서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해서 지금 법원이 1심 징역 2년 그리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죄질은 나쁘지만 실형의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이게 주가 조작이냐 아니냐 그게 이제 좀 쟁점이 됐는데 실패한 주가 조작이다. 이런 이제 판결을 좀 내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사실 권오수 회장에 대한 뭐 형량이나 이런 게 아니었고 여기에 연루됐다라고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이 판결문에 실릴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라고 보는 2010년 그 시기에 이게 지금 공소시효가 지난 거냐 안 지난 거냐 그리고 이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가 어느 정도 연루됐다라고 이 재판부는 지금 봤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명쾌하게 좀 드러났어야 되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읽어봐도 이게 김건희 여사랑 관련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민주당 쪽에서는 관련이 있다고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봐라 김건희 여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사과하라. 이런 논평이 확 헷갈리게 나왔습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 또 정 변호사님에게 들어봐야 될 것 같죠? 오늘 법원 판결 내용을 봤을 때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김건희 여사한테 굉장히 유리한 판결입니다. 왜냐하면 그 법원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시세 조정의 동기와 목적은 있었지만 시세 조정으로 인한 실익이 없었다. 다시 말해서 시세 차익을 거두지 못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한 건 맞는데 권오수 회장이 그런데 그렇게 뭐 피해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기와 목적으로만 그걸 갖다가 한다. 처벌을 한다. 그래서 검찰에서 구형은 8년을 갖다가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작은 그게 나온 거고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요. 예.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그 플레이어 선수, 그러니까 주가 통장 조작할 관리자? 때 예. 그 플레이어라고 많이 하는데 그 이 씨가 면소 판결 받았거든요. 면소란 무엇입니까? 면소 판결은 뭐냐면 소송을 형사 소송을 형사 재판을 면하게 해준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런데 왜 면소 판결이 나오느냐?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그 플레이어 이미 기소가 예. 됐던 그 이 씨가 면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령 김건희 여사가 그 이 씨하고 공모 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김건희 여사는 아직 기소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공소시효를 멈출 수 있는 거는 기소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기소가 안 됐으니까 김건희 여사도 당연히 면소다. 그러니까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예.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돼 가지고 그 행위가 2개가 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행위는 아예 이제 면소니까 이건 하나만화인 거고 두 번째 행위가 이제 그 공소시효가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건 아닌데 2013년 6월까지 했다라고 하니까 그 주가 조작을 김건희 여사가 그 혐의가 예. 10년 잡으면 2023년 6월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올 6월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왜 민주당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한다라고 계속 했으면서 변죽만 올리면서 왜 특검을 갖다가 안 했나. 그건 뭐냐면은 그다음에 지난번 그 문재인 그 정권 하에서의 검찰이 왜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그 조사를 갖다가 안 했을까? 예. 그 이야기는 결국은 그 수사를 해도 기소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거를 지금 민주당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김건희 여사 이런저런 그 의혹이 있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특검도 안 해가지고 수사가 진행되지 않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진짜로 김건희 여사 어떤 행위를 잘못한 행위를 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그 기소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6월이 그 지나가가지고 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라고 하면은 이것보다 더 무능한 그 야당이 있을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오늘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공소시효 부분은 2010년 10월 21일 이후부터 남아 있다. 근데 김건희 여사가 이제 주가 조작에 관여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그 시기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초까지 그리고 뭐 지금 정 변호사가 얘기했습니다만 2013년 6월까지. 그러니까 2010년 10월 21일 이후부터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라고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한 반쯤은 걸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2013년 6월쯤까지 간다고 하면 공소시효는 더 남아 있는 거고. 물론 이제 10년이라고 하면 이제 올해 6월이 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포괄 일주라고 그래 가지고요. 범주가 처음부터 시작을 했을 때 공소시효가 언제 시작하냐면 범죄 행위를 마지막으로 한 때부터 시작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2010년부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예. 뭐 의심스러운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2014년 6월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2013년 6월부터 예. 기산을 갖다가 하게 되면 2023년 6월까지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2013년 6월이어도 결과적으로 보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거고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빨리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는 시간은 요건은 갖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얘기는 그 얘기대로 하고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니까 빨리 특검을 하든 뭐를 하든 빨리 하라고 했는데 왜 미적거리고 여태까지 안 하다가 오늘 특검을 이제 다시 또 뭐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나오는데 왜 미적거렸던 거예요?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에 예. 여러 가지 당원들의 적극적인 주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예. 뭔가 여당하고 좀 타협적인 잘 지내보자. 협치적인 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조금 반영된 게 아닌가. 지금 대표가 이렇게 수사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한 3번째 소환되고 예. 있는 상황. 또 곽상도 재판에 대한 예. 또는 국민의 어떤 불신 이런 것이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렇게 예.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변호사님께서 그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의 연루를 충분히 수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왜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검사는 특히 문재인 정권 때의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입김이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로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특수부 검사 뭐 윤석열 사단들이 사실 정권과 청와대를 겨냥해서 적극적인 그 메스를 들이댔죠. 그런 상황에서 검찰을 문재인 정부가 움직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안 나왔다는 말은 어느 도단이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무죄를 이번 재판을 통해서 입증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하면 돼요. 근데 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저는 공정과 상식을 표방하고 대통령이 되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김건희 여사님에 대해서 검찰에 나가서 진술을 하고 조사받아라. 그리고 깔끔하게 해결해라 말이죠. 그렇게 안 하고 야당 대표는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소환하는데 대통령 사모님이라고 해서 치해법권입니까? 그러니까 이 도이치모터스 재판도 이 주가 조작 범죄가 자본주의에 엄청난 해를 끼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솜방망이 처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좀 이런 문제가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마찬가지로 검찰의 애매한 태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소환 조사를 해서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무혐의 처분을 하든가 그런데 둘 다 안 하고 약간 뭉개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검찰총장의 부인도 수사하기는 쉽지 않겠죠. 물론 대통령의 부인도 문재인 수사하기 정부라 하더라도 그렇죠. 예, 저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공교롭게도 재판 이건 민주당이 제기한 이슈가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판사와 검사가 계속 김건희 여사를 거론하면서 문제가 커진 그리고 뉴스타파가 이 사건을 집중 보도하면서 사실관계가 드러난 측면이 있는 거고 범죄일람표 검찰이 작성한 거죠. 범죄일람표에 무려 김건희 여사가 271번 등장을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김건희 파일이 나왔잖아요. 뿐만 아니라 뭐 3,300원에 뭐 8만 주 때려주삼 이런 다음에 7초 만에 김건희 여사 명의로 바로 이게 그 거래가 되는 게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직접 전주로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거래한 정황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본인이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서면 조사라도 한번 했어야 됐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관련한 의혹이 계속 증폭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검찰의 애매한 수사 태도 때문에 이 문제는 점점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런 비판도 알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한 판결이 김건희 여사에게 대단히 유리한 판결이다라는 이제 해석도 있고요. 지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입장이 명확하고 또 민주당에서는 이제 공소시효가 남음이 확인됐으니 빨리 검찰이 움직여라. 그렇지 않으면 특검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검을 하게 되면 이제 법사위가 지금 국민의힘 쪽이니까 김도 법사위원장이 그거를 처리할 생각이 없으시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바로 본회의장으로 가야 되는데 본회의장으로 가기 위한 패스트트랙은 180명이 이제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179명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쭉 똘똘 뭉쳤더니 과연 한 석을 더 얻을 수 있겠어요, 민주당과 야당이? 국민의힘에서 반란표가 안 나온다면? 그러니까 오늘 이제 재판 결과를 통해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이미 대변인이 이제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의 사실 의혹은 상당 부분 이제 없었다, 의혹이 해소됐다라고 이제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리는 없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까지 그런 민주당은 왜 특검이나 이런 것들을 지지부진하게 밀고 있다가 이제 와서 무슨 특검법을 통과시키냐. 잘해보려고 협치해보려고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다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수위라든지 박홍근 특히 원내대표의 그 발언 수위를 봤을 때는 협치를 하려는 생각보다는 뭐 정말 여권을 타파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더 많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 그래서 지금의 특검법은 사실 이재명 대표 때문에 더 조급해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아무리 해도 이거는 통과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키맨은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에서 어떤 판단, 정의당이 지금 6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 전폭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특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180석이 나올 수도 그렇습니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민주당이 무슨 생각으로 그 협치의 대상으로 김건희 특검을 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협치할 게 아니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앞으로 이제는 김건희 특검이 정치권의 이제 좀 핵심 쟁점으로 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오늘 판결이 다른 게 또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통화 녹음을 보도한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여기 측에 대해서 이제 1,000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1,000만 원을 이제 받게 된 거죠. 또 이게 있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이제 무소속인데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혐의가 있었고 그래서 됐는데 1심 선고에서는 주요 혐의가 다 무죄가 나왔어요. 그렇죠? 1,500만 원 뭐 선고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간략하게 1분밖에 안 남았는데
네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글쎄요, 그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그 기소된 혐의가 8개예요. 예. 뭐 보조금법, 지방재정법, 기부금품법, 그다음에 사기, 준사기, 예. 공중위생관리법, 업무상 횡령 배임인데 제가 얼핏 봤을 때는 업무상 횡령 빼고는 다 무죄가 거의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마타도어식으로 예. 윤미향 의원을 공격한 건가요? 그러면? 글쎄요, 그건 이제 판결을 갖다 제대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또 예. 검찰이 좀 뭐 이렇게 망신당한 거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공직선거법이니까 저게 벌금형으로는 의원직을 상실하진 않잖아요. 네네. 그럼 계속 이제 의원직 하면서 또 항소심을 유지되죠. 하게 될 수 있는 예. 기반이 좀 갖춰졌군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쪽에서 뭔가 좀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 공소 유지를 못 하고 있어요. 뭐 7개 아니 8개 혐의 가운데 지금 제가 적은 것만 예. 해도 지금 5, 6개가 무죄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녀사냥식으로 막 혐의를 예. 제기하다가 결국에는 무죄가 나는 이런 상황은 막아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뭐 당시 언론들도 아주 거칠게 기사를 많이 쏟아냈는데 좀 자 지켜보겠습니다.